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 지구 반대쪽에서 이렇게 와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생각, 그리고 디지털 보존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린 라파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디지털 보존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제 발표에서 국립기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저희 국가를 대표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또 기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미션과 연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국립기록원의 여러 가지 성격과 또 전략,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문서를 보관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가기록원은 180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당시 핸드릭 포맥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여러 네덜란드의 행정 내지는 공공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 전체에 있었던 그 당시 약 18세기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헤이그의 이 일반적인 국가 기록원을 설립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각 지역 그리고 주의 단위에 있는 이 기록원은 이제 해체를 하고요. 저희가 국가 기록원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그 기록원을 설립을 하게 된 것이 2002년 당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그 이후로 이런 구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95년에 저희가 당시 네덜란드의 그 아카이브 법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저장을 해서 디지털 그리고 종이로 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아카이브 법에 따라서 저희 기관들, 다양한 수로국 등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이 이 정보를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정보들을 이 국가기록원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헤이그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 단위 그리고 지방 정부 단위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단위의 기록원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당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업무 내지는 각 그 기관별로 예를 들면 수로국 등의 그 해당 정보를 아카이빙하는 그런 기록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육부에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앙정부, 예를 들면 킹스 캐비넷,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 그리고 중앙부처들의 기록들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기록원으로 가게 되고요.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그 헤이그에 위치한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기록들도 저장이 되는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법에 따라서 일단 이것이 제정이 되면 저희 아카이브 결정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증문서라든가 민간 기록들 또 정부, 학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중앙정부의 이전 기관들의 기록들이 같이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도 지자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국가, 사회기관, 그리고 일반 민간들의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기록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보존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지금 규모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그런 기록과 문서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부 기관들 그리고 민간 도메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반적인 관계와 또한 어떤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기록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최초에 있었던 저희 독립선언문과 같은 것들이 1500년대에 있었던 그 문서도 같이 갖고 있고요. 또한 동아시아 회사와 그 외에 다양한 그 아주 오래된 문서들을 같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약 그 전체적인 그 종이의 길이를 보시면 약 85마일에 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손으로 직접 쓴 필체라든가 다양한 30만 개에 달하는 지도와 또한 도안들 그리고
여러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규모는 지금 1.2 펠타바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저희 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스캔한 데이터라든가 이 문서들을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된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디지털화되어 있고요. 점점 더 이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저장소 또 기록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PDF 텍스트 문서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페셜한 그런 문서들도 같이 데이터화돼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던 아카이브 관련된 법률과 규정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아카이브 법 95년의 법이 있었고요. 아카이브 결정이 95년에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이 기록들을 관리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들에서는 이 기록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또한 그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디지털 객체에 대한 어떤 품질 요구 사항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영구 보존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것을 저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다시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법을 개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디지털화된 이런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20년에서 10년으로 우리가 바꿔서 좀 개정을 해서 20년보다는 10년부터 문서를 작성한 지 그 10년 이후부터 저장소에 바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디지털 객체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을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그런 요구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 디지털 정보를 잘 보관하고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체 동작에 대한 것들, 컨텐츠와 구조와 표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능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관련 객체를 식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연결된 메타데이터, 그리고 스키마와 표준화 작업, 변환,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등이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품질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파일 형식에 있어서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 문서화 그리고 개방형의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 그리고 리닷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트랜스퍼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암축 기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암축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는데요. 단 거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그런 중요한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런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 그리고 여러 기록에 대한 공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관들과 또 여러 부처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정보 관리에 대해 있어서 그리고 아카이빙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그런 가이드를 저희가 수립을 하고 같이 이행하는 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검색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용자들이 쉽게 이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실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조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것이 사용할 수 있게 또한 판독 가능하게 가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독이 가능해야 하고요. 해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나 적절한 컨텍스트가 같이 제공되어서 사용자들이 어떤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 정보가 작성이 되고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신뢰성도 있습니다.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정확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 변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전체적인 그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나 기술 같은 것들이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20개의 원칙으로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발표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일단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라 플랫폼에 가시면 이게 지금 네덜란드어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워크 파일을 검증한다든가 어떤 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압축 기술 등 어떤 거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정보가 유실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기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보존을 위한 팀이 있습니다. 여긴 4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명의 그 디렉터가 있고 2명의 어드바이저가 있고 1명의 리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가 있지만요. 저희는 바로 이 디지털 보존을 위해서만 전담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또 다른 팀들과도 광범위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관리라든가 인프라 그리고 리파지토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있어서 이런 보존이라는 것은 여러 엔지니어들과 또 다양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함께 이 포털이라든가 또 이 파일을 또 보존하고 또 연구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존이라는 것이 이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문서를 문서화, 저장, 관리 또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것을 진본성을 확보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규모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디지털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 보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 법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을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이 또 인력이 또 저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시 보존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이나 이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문서를 문서화, 저장, 또 관리해서 제공하고 또 이것을 접근 가능하게 진본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오픈 아카이브 모델 OAIS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모델일 텐데요. 네, 이것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모델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먼저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최종 사용자가에게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접근법과 또한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저장하고 또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아카이브가 저희 디지털 아카이브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여기 선입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내부 이제 인프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 각 정부 기관 간에 함께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트랜스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기술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디지털 서명이라든가 다른 압축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프로세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있는지 등을 먼저 매핑을 하게 됩니다. 프로듀서의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저희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모델과 같이 매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IS 표준도 저희가 확인합니다. 매치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 아닌지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작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정보, 이 파일과 그리고 이것이 이거 머신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 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포맷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좀 더 지속 가능한 포맷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두 포맷을 어쨌든 이것을 메타데이터 쪽으로 우리가 입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일단 대표성을 갖는 어떤 데이터셋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전체를 다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유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대부분 PDF 파일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지리 데이터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소프트웨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파일 포맷이 저희가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규정의 리스트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생산자에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일단 소스 포맷을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이것이 적절하다라면 포맷이 맞으면 이 포맷을 식별하고 특성화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TPO를 통해서 이것을 비주얼라이즈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셋에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많게 되면은 여기 여러 가지 포뮬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절차들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 암호화되는지도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암호화 됐는지를 이제 식별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생산한 자들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이것도 교환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신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돼서 디지털 객체로 전환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XML 파일 구조를 또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 입수 간에는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입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또한 정보 객체 등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하나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입수를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여러 가지 확인들 또한 이 식별을 위한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별 그리고 파일 포맷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기술과 관련된 레지스트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것이 어떤 식별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파일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 포맷과 구조가 저희 기술 스펙과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특성도 확인하게 되고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압축이나 암호화 문제는 없는지 이것은 또 메타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베디드된 객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파일에 있는 것들 확인하게 되고요. 이 객체를 또 제가 메타데이터의 퓨트를 통해서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파일 특성, 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추출해서 같이 이 레퍼런스와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그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체크도 있습니다. 무결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체크가 있고요. 모든 컨텐츠 파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한 그런 로케이션이 있는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컨텐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 파일들이 각각 이 메타데이터와 같이 식별이 되어 있는지 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 파일을 원래의 그 확인한 메타데이터 내용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입수 다음 단계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한 다음에도 이런 확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과 또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저희 베이스 라인 데이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의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ARP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에 있었던 그런 오브젝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각 고유한 그런 숫자가 있어서 이것을 같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그 컬렉션 관리, 마이스 플렉스라고 불러지는 그 시스템 안에 같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리스트와 XML, EAD를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메타데이터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같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카피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버에 넣거나 웹포털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객체가 저장이 되면 이 D4 기능을 저희가 이제 보존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비스팀에 대해서 한 개 정도의 카피를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원래 오리지널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카피를 같이 다른 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bit스트림의 무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존과 관련된 워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 메타데이터와 또 정보 객체를 같이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과 또한 공동체의 그런 특성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부 기관 간에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리스크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이 메타데이스와 ED4 시설 또 설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과 관련된 그런 단계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에 아니면 뭔가 중요한 속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과 같이 이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리거가 꺼지게 되면 여기서 뭔가 변경이 있을 때는 이것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 프로세스가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부서들과 또 담당 부처들과 함께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 이것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또 하는 일들을 이제 여기 기재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자문하는 것, 또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품질 관리라든가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간 리포지터리 로그라든가 또 그 외에 가능한 또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디지털 헤리티지 네트워크 오픈 보존 재단과도 함께 또 국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간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어떤 버전인지 등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어떤 오류라든가 원인 같은 것들을 이 시스템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툴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오류나 이런 원인 같은 경고를 받게 되면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오류가 예상치 못한 그런 파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웨브사이트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빠지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빠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액세스 카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너무 리포트가 많다라고 한다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류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어떤 툴을 또 공유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관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 지식에 대한 DB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HN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오픈 보존 재단도 있습니다. 또 램코라고 하는 저희 동료가 거기 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선호하는 여러 가지 파일 그룹에 대한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툴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버추얼 머신 바이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버추얼 가상 머신이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설치된 여러 가지 디지털 보존 그 툴을 확인해서 다른 것들을 나중에 각각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또 ISO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또 직면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생성 시에 보존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정보를 예를 들어서 보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문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야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성 단계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의 어떤 수명 주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처음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파지터리의 보존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그 수명 주기에서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의한 아카이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카이빙을 고민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아카이빙을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문서 관리의 그런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가 오픈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네덜란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글 번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에 의한 아카이빙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것을 아카이브 인사이드를 지금 하고 있고요. ISO도 이와 관련된 작업 그룹을 워킹 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디지털 보존이나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객체를 우리가 보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이산화탄소 내지는 이로 인한 환경에 대한 발자국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또 이 디지털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우리가 환경과 또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와 또 디지털 보존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재무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비용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는 하나의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같이 협력으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것이 파이팩토리 또 그린 IT 그룹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디지털 헬리티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여기 온라인 플랫폼에 보이면 여기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책이나 신문이나 다른 다양한 출판물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 CO2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고요. 전력 소비라든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CO2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데이터의 가용성을 위한 이런 스토리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어떤 위치라는 것도 그 CO2의 배출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컬 저장된 경우에는 그 서버를 유지하는 시설에서 이것을 냉각하는 데 쓰는 전력 등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의 영향을 줄이는 것, 이 서버 인프라의 그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 함께 데이터 서버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 서버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이 그 인프라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많은 회사의 컴퓨터 성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국립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태양열, 풍력 등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유지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CO2 배출량을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단점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약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와 컴퓨터 성능을 여러 서버에 분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덜란드의 국립 그런 문화 그리고 재단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 웹사이트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과 처리되는 데이터의 그 위치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파일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체에서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신문이나 책이나 아니면 잡지 등을 검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뭐 100%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몇 년 내에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이뮬레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 있는 그 도서관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 보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립노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있었는데요. 아도비 플래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2022년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최초로 저희가 이 포맷이 수명이 종료하는 것이 이 사용 정보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기존의 퓨이츠라고 있는 것에 있어서 입수를 하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래서 4개의 또 3개의 정보 객체 그리고 워크 파일, 집 파일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한 10개 중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것을 아카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중에 이 파일 포맷이 수명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 이 파일 포맷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한 정보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저희 호스트 웹사이트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웹페이지를 저희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서버에서 아카이브를 한 건데요. 이제 2002년에 저희가 이곳에 들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지도, 네덜란드의 대도시의 이 지도를 표시한 건데요. 이 지도를 보면 일단 나중에 어떤 특정 미래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지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 전략에 있어서 이것을 마이그레이션 할지, 이뮬레이션 할지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단 보존 전략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선택을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마이그레이션이나 어떤 변환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에뮬레이션과 관련해서 특히 유럽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 조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잠재적인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픈소스로 관련된
그런 해결책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싼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HTML 파일, 플래시 비디오 같은 것들을 MP4로 전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플래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것은 SWF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먼저 이 플래시 오브젝트를 소스 코드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소스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오브젝트를 컨버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플래시 객체들을 보면 저희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보면 이 여러 파일, 키즈 파일, 또 워크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브젝트를 다른 포맷으로 컨버트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를 언팩하고 이것을 모든 레퍼런스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컨테이너로 팩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 플래시 오브젝트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자체까지도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뮬레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또 빨리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오픈소스 에뮬레이션 솔루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플 같은 것도 이곳 플래시 포인트에서 가능하고 또 웹사이트에서 처음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이것이 클라이언트 사이트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뭔가 손실되거나 유저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다운로드를 해야지만 이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솔루션 그 자체도 인플레이션에 더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인 그 환경에 맞는 것이 있어야 하겠고요. 이 솔루션은 모든 브라우저를 우리가 같이 이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도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모든 브라우저를 에뮬레이션해서 그리고 다른 아카이브 웹사이트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오브젝트가 없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의 발전 그리고 국제 표준의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아마 이런 다른 포맷이나 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또 제한사항들이 해결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또 보안 문제 또 5C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곧 이 변경 사항들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미 또 어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오브젝트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텍스트 기반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또 사진 정도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파일 표준과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부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수 과정뿐만 아니라 렌더링하는 과정,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Q&A를 받을 시간은 없겠지만요. 일단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요. 나중에 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